한 달 넘게 외교가 긍정도 1위, 부정도 1위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 대비 긍정에서 외교를 언급한 게 35에서 37%로 2%포인트 상승을 했고 네. 부정도 32에서 33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 긍정평가에서 외교를 평가하는 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도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된 어떤 외교의 일련의 일정들이 이제 살짝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또 보수층에서 이제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지층 결집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근데 위기감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의 속성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연락조사에서는 37%를 기록하면서 4개월 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배 수장님, 어떤 현안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외교가 아니라 외코였다. 외코. 네. 그러니까 외는 뭐 외교 예상하신 대로 뭐 전체 응답자 층은 아니더라도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최근에 뭐 한미 또 한일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또 더 자주 만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돼서 지지율에 플러스 영향을 줬을 테고 더 큰 영향은 역시 반사적 이익으로 보입니다. 무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결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건 정파적이지 않은 이슈, 즉 네.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이슈가 뭐였을까? 바로 코인이죠.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논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조금 옮겨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뭐 베트남, 호주와의 정상회담, 또 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순방 가기 전에 나온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외교가 긍정도 1위, 부정도 1위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 대비 긍정에서 외교를 언급한 게 35에서 37%로 2%포인트 상승을 했고 네. 부정도 32에서 33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 긍정평가에서 외교를 평가하는 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도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된 어떤 외교의 일련의 일정들이 이제 살짝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또 보수층에서 이제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G7 정상회담에 직접 대통령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중요한 의제를 이야기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네. 또 일본 히로시마 방일 관련해서 지금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한국인 위령탑에 갔을 때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네. 돌아오실 때쯤에 좀 안 좋은 여론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방금 이인영 소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에 예. 참배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정을 보니까 46.9%가 예. 좋은 결정이다. 근데 이제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도 현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위령비를 함께 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겠죠. 함께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간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또 우리 전설의 야구 선수 장훈 선수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또 중도, 무당 그리고 MZ세대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도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 전체 응답자의.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과제는 있다. 위안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강제징용 부분도 있을 테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이슈보다도 후쿠시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령비의 상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얻어왔습니다. 국민들의 공감까지.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이슈들에 어떻게 기시다 총리와 좀 접점을 좁힐지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요,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여기 원폭이 투하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지금 5만 명이 돌아가셨다,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위령비 안에는 2만 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럼 역대 대통령이 여기를 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일본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같이 피해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여기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말씀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7만 명이 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이제 총 3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 3만 명 정도를 이제 한국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제일동포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 영친왕의 조카인가요? 이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이 위령비에도 이우를 비롯한 2만여 명이 돼 있는데 이건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도 위령비를 방문했을 만큼 이건 사실은 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방문하고 추모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지층 결집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이건 위기감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의 속성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입니다. 전형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 이건 총선 때까지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내부는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그러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냐? 40대와 50대입니다. 이대로 민주당이 무너져서는 안 돼. 그런데 호남은 또 지지율에 변화가 있어요. 또 화이트 칼라는 변화가 있어요. 네. 또 그동안 굳건했던 또 응답자청에서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최종 수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냐? 뭐 돈봉투, 코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또 재판 또 수사 리스크 괜찮은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내부의 속성은 변하고 있지만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버티고 있다. 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클까요? 일단은 20대랑 30대랑 이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인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30대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코인의 피해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0대는 이 사안이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종료가 되는 그 지점을 좀 중요하게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무당파층이 30대보다는 20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이 이제 무당파층 외에 그 정당 지지 성향을 가진 층에서 좀 나쁘게 이 김남국 의원의 추가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문제를 좀 좋지 않게 봐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율을 봤을 때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오히려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네. 이 대목이 왜 이런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는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당 지지층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뭘 하느냐 이런 약간의 불만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이냐라는 여론조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론과 공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내년 총선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 변수겠죠. 다른 네.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는 딱히 뭐가 있지 않습니다. 경제 변수가 총선에 결정적일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론 공정에서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대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이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권 쪽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워낙 역대 이 정치판과 다른 구조는 당 내에 쌓여 있는 리스크가 워낙 잔뜩이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3중 리스크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리스크,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코인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과연 이 구도, 야권에겐 유리한 구도로 얼마나 잘 전환될 수가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하고 리스크 상태로 남아있다면 민주당도 부담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최고위원 리스크도 지금은 좀 잠복되어 있는 다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감춰져 있는 상태지만 이게 또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또 한 번 이 각 정당들을 휘몰아칠
이슈는 변수는 공천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이른바 이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더불어민주당 경우 또 공천권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천권 관련된 이 수많은 설 네. 이것 어떻게 좀 진정시켜 나가느냐. 그러니까 외부 문제보다는 당내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네. 네, 저도 짧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공정 자료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찍을 거냐에 대해서 야당을 찍는다는 게 계속 또 절반이 넘게 나왔는데 이 조사는 지금 여당을 찍는다가 37.7%, 야당을 찍는다가 38.3%로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4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중도층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가 늘어나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지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더 많이 나온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캐스팅 보트가 생각 외로 20대에서 지금 다음 총선에서 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짧게만 더 덧붙이면은 이 여론조사 공정의 질문을 분석해 주셨으니까 다른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구도를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아니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당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도상으로는 야권이 유리한데 당을 물어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공천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실제. 공천 문제는 여든 야든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